심화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심화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들이 성장을 해요.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거 하라는 것도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혹시 수학 선생님이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저는 혼자 했거든요, 심화학습을. 이번에 이제 저도 정말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요. 또 이제 초중등 심화 수학에 관한 얘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심화 문제가 대체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초중등 과정에서의 심화와 이제 고등 과정에서 심화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초중등 과정에서 심화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상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아래에 다 이제 초중등 과정이 몰려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과정의 심화는 결국은 중학교 과정의 내용을 조금 가져오고 아니면 중학교 심화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거를 좀 빌려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좀 여유 있게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심화라는 게 사실은 없다. 초중등 과정에서는 심화라고 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화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필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게 필수였으면 교과서에 있고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좀 힘을 좀 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화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심화학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화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공부 몸의 모든 요소들이 다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이제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하면 이제 뭐 심폐지구력이 뭐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을 거를 거기 가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만약에 심화 공부를 하면 개념도 당연히 더더욱이나 정교해질 거고 생각하는 힘 당연히 강해질 거고 이런 긍정적인 것들 때문에 공부 자존감 올라가고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거구나. 공부 마인드셋이 아주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재밌으니까 또 주도적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 몸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수는 아니지만 하기를 권장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말씀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초중등 과정 심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서 고등학교 수학을 하니까 새로운 게 없는 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요.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거는 삼각함수랑 미분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저는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고등학교 수학을 먼저 배우고 그 심화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잘 풀린다라는 말이 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좀 실제로 있는 거죠. 초등 심화 문제를 놓고 중학교 때 배우는 뭐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심화 문제를 풀 때 뭐 그 교육과정 안에서 풀어봐야 된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건강한 심화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그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고민해보는 건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 문제들이 이제 상급 과정에서 가져온 거다 보니까 이걸 해놓고 나중에 가보면 이거 전에 했던 건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심화가 필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선행학습을 하는 중에 또 심화가 필수 코스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행을 하는 것 자체도 부담인데 거기에 심화까지 하면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 선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갭이 커버리니까 이거를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행 개념을 가지고 심화를 하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심화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공부 몸을 단련시키려고 저는 심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태스크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하더라도 정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내 몸을 활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 자체가 남는다고 봐요. 확실히 심화라는 거는 너무 힘들여서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좀 기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심화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사실 심화를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사교육 없이 심화를 공부한 아이들도 분명 많을 것이고.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심화 공부법을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막혔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행동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구하라는 게 뭘까? 왜냐하면 이제 구하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어떤 식의 사고를 전개해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개념들에 대해서 문제에 등장한 개념들에 대해서 난 뭘 알고 있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내가 지금 이 조건들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막히거나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스스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너무 여기에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화가 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뭔가 내 움직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움직임을 교정할 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바꾸는 차원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특히 이제 초등과정을 할 때 보면 너무 그 주어진 문제 자체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어진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보는 거, 저는 이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5 이상 58 미만의 연속한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쓰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빼요. 이제 이수에서 이수를 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빼고 끝인지 하나를 더 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좁히는 거죠. 3, 4, 5, 6, 7 한 5개 정도 놓고 포함할 때 안 포함할 때 이게 어떻게 되지? 실제 이건 개수를 내가 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분수나 소수로 문제가 주어진 경우, 또 그 분수가 또 막 어마어마하게 막 복잡해 보이는 그런 분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걸 자연수로만 바꿔줘도 좀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가 편한 상황으로 바꿔서 보고 원리를 파악한 후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하는 이런 식의 방법들을 써보시면 좋겠어요.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방금 이제 범위를 줄여가지고 하라는 것도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혹시 수학 선생님이셔? 저 항상 이제 수학을 가르칠 때 한국어로 번역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말로 풀어보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상상해서 생각해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공부의 기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수학은 이게 숫자로만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놓치기가 쉬운데 결국에는 수학도 이해를 해야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체크리스트가 저는 혼자 했거든요. 심화학습을. 저 혼자서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해가지고 안 풀리면 너무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냥 그 문제를 풀었냐 안 풀었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이 문제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내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상황을 되게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간 감정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약간 좀 작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라는 게 예를 들면 도형에서 뭐가 안 보이면 수선을 내려봐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스킬을 가르치는 그런 거랑은 다른 체크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스킬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특히 막바지에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초중등 과정에서 그 스킬을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보조선 같은 경우도 수선, 연장선, 평행선 사실 이 세 가지가 거의 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로 좁혀주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혹시 이 중에서 써본 게 있냐 이게 범위를 좁혀주는 건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스킬화 시켜서 전달하지는 않아요. 수학에 무조건이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선행 그리고 심화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으실까요? 동그라미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중등 과정을 진행을 할 때는 이 맞았다라는 거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었던 뭐 공약수 문제만 해도 그렇고 학생들이 심화 문제를 하더라도 초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답을 찾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경우가 고등수학보다는 당연히 높은 확률로 이제 답을 논리를 벗어나서 찾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았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상 거대한 문제가 그 밑에 가라앉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은 문제 풀이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잖아요. 맞은 문제 중에서도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맞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 맞았어도 풀이 과정을 써오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불만이 많죠. 맞았는데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점검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얘기한 그 방향대로 진행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검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걸리는 게 생겨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길을 통해서 답에 도착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짚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집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맞은 문제를 전부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학생하고 같이 좀 합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유형만 한다든지, 아니면 좀 고민했었던 문제를 풀면서 좀 체크를 해서 그 문제들만 따로 한번 모아가지고 본다든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랜덤으로 문제를 딱딱 찍어가지고 그 문제들의 풀이를 제대로 지금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제 기억에 예전에 해설지라고 한다면 너무 이제 정석적인 풀이만을 이제 써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이나 다른 인강 선생님께서는 더 빠른 루트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고, 네. 꼭 뭐 잘못된 길은 아니더라도 좀 더 창의적인 뭔가 새로운 네.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찾아다닐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점수 1, 2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저는 초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석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학 공부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식 같은 경우도 전달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스스로 발견하는 학생들은 있어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이거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초중등 과정에서는 무조건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결과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나중에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자녀분을 수학학원에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수학학원 선생님의 자녀 교육. 이거는 뭐 모든 수학 강사들이 다 같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선행학습을 시작을 했고, 이제 저랑 같이 주말에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 나누는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방송한다고 생각하고, 촬영까지는 아니지만 녹음하면서, 뭐 어디에 누굽니다 막 이렇게 자기소개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존댓말 하면서, 존댓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짜증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지금처럼 방송처럼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2 과정까지 한 것 같아요. 지금 중3인데 작년 말부터 지금 학원을 고등과정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초등과정부터 저랑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학원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시행착오가 있긴 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 가니까 좋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학원에 안착을 했고, 나름 재밌고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수학과 물리를 배울 때 항상 아니 아빠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짜증을 냈거든요. 녹음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나도 존댓말 쓰셨어야 됐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그러면 끝으로 수학에 고민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으신데, 또 선생님이자 그리고 같은 학부모로서 수학 공부를 이끌어줄 때 꼭 유념하셨으면 하는 것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키워드가 선행이랑 심화인 것 같아요. 선행학습을 언제 시작해서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는지, 심화라는 거는 도대체 얼마나 깊게 나가야 되는지 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에 앞서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학 공부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제대로 된 수학 공부인지, 전 이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요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이제 길을 잃으시는 분도 오히려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수학 공부의 원칙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세팅을 하시고 나면 그 위에 그럼 선행을 어떻게 하지? 어떤 문제집으로 할까? 심화 어디까지 할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토핑처럼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면 덜 불안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